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기 2025년 태국에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라입니다.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영국식 이름처럼 들린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제 이름은 태국어에서 유래한 것이며 어머니께서 태국 전통 이름을 물려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버지는 영국인, 어머니는 태국인이셨기에 제 성장 과정은 두 문화가 교차하는 복잡하면서도 풍성한 지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뿌리에 더 깊이 닿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태국계 이민자 커뮤니티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은 저로 하여금 스스로를 태국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현재 영국의 BBC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틈틈이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제 열망이 그렇게 흘러들어간 결과입니다. 최근 저는 제 기자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편집국 회의가 끝나고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태국 뉴스 클리핑을 무심코 넘기다가 충격적인 문구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배신자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고 제 안의 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한마디에 깊이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떻게 이런 감정이 대중적으로 표출되게 된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인터넷을 뒤지며 관련 기사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정은 이랬습니다.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격렬하게 일었고 이로 인해 양국은 외교적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으며 한국 기업은 태국 시장에서 빠르게 철수하고 있었고 관광과 기술 협력 사업 역시 대부분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모든 흐름이 너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지 국민 감정의 문제만으로 국가 간 외교가 단절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고 그 흐름이 어딘가 조작된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오빠로부터 받은 연락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태국 정부의 중간 간부로 일하고 있는 공직자였는데 그날 밤 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니라야. 내가 이걸 밝히지 않으면 안 돼.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고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뭔가 더 거대한 진실이 숨어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더 이상 런던에 앉아 사태를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첫날부터 거리의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졌을 그 활기찬 에너지, 외국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환대의 정서는 사라지고 대신 냉랭한 공기와 굳은 표정들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려 했지만 제 태국어 억양이 어색하다는 이유만으로 경계의 눈초리를 받은 순간 이곳이 제가 알고 있던 그 따뜻한 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국에 도착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식 인터뷰 요청을 보내도 답이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고 돌아온다 해도 당장은 곤란하다. 다음에 보자. 는 모호한 대답뿐이었어요. 아무리 현지어에 능숙하다고 해도 저에겐 영국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태국 사회는 외부에서 온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존재 자체가 의심과 불신의 대상이 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는 순간 상대방의 어조나 눈빛이 살짝 굳어지거나 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공기 속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접촉을 시도했던 곳은 한 독립언론의 편집실이었습니다. 과거 국제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칼럼을 실었던 매체였고 저는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오래전부터 주의 깊게 지켜봐 왔습니다. 다행히도 편집장이었던 차차이 씨는 어렵게 시간을 내주었어요. 회색빛 조명 아래 커피 향이 퍼지던 좁은 사무실 안에서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말조차도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되면 곧 표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어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버린 이의 체념 같은 것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 침묵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어낸 인터뷰들은 하나같이 조심스럽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털어놓기보다는
저에게 정말 이 일을 계속할 거냐 고 되묻기 바빴고 어떤 이들은 가짜 뉴스가 무섭다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왜곡되어 돌아올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특히 인상 깊었던 인물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퇴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공직에 있을 당시 이미 일부 정치적 논의에서 한국과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은근히 제기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해외 자본의 압박과 의도가 섞여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특정 국가의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여가는 증언들, 조각난 정보들 속에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단순히 사실을 모으는 기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탐험가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NS와 유튜브에서 퍼지는 영상들을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그것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매우 치밀하게 편집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컨대 한국 기업이 공장을 철수했다는 소식 뒤에는 곧장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우는 장면, 아이가 밥을 굽는 장면, 노인이 쓰러지는 장면 같은 이미지가 이어졌고 심지어는 조작된 자막이 삽입된 장면도 발견됐습니다. 그 영상들은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익명의 계정에서 업로드되었으며 몇 분 만에 수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나 자생적인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중의 정서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확신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일했던 한 젊은 관료는 비공개로 만나주었는데 그의 말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외부 자금이 일부 언론사와 콘텐츠 제작사로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 돈의 출처는 중국 본토의 투자 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가까운 단체와 연결돼 있어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상업 투자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 유포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태국 내부의 혼란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복잡한 교차점 위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돈타니는 언제나 저에게 소박하고 따뜻한 도시로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이 도시를 찾았을 때 그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폐업한 가게의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한때 가장 활기를 띠던 공단 쪽 도로에는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먼지 쌓인 공장 벽면에 붙어있던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오히려 이곳 사람들의 좌절감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한전자 부품 공장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 3교대로 돌아갈 정도로 활기찼다고 합니다. 이곳은 주로 반도체 기초 모듈을 조립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설계를 바탕으로 간단한 패키징 작업을 진행하던 곳이었고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약 아래 엄격한 품질 기준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 고용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다는 미술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작업복 대신 낡은 폴리에스터 티셔츠를 입고 공장 뒤편 담벼락 아래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근데 갑자기 관리자가 와서 오늘부로 모든 생산이 중단됐다고 했죠. 기계도 전기도 다 꺼졌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일이 단지 경제적 위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생계가 끊긴다는 건 단지 월급이 끊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자존감과 미래의 기대가 동시에 침식된다는 뜻이었어요. 더불어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한국 기술자들에게 배워왔던 작업 절차와 공정 관리의 디테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으며 한국 측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이 진짜 기술자가 되었다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한국은 우리를 배신했다는 말을 거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이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나요? 우돈타니뿐 아니라 다른 지방 산업지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북동부 지역의 농기계 부품 조립소, 남부의 배터리 셀분해 공장, 그리고 방콕 외곽에 위치한 AI 물류창고 시스템 유통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해온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중단되었고 그 여파는 단순히 해고와 폐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기술 인프라 자체가 한국에 특허나 장비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일단 지원이 끊기자 복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 결과 지역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방콕에서 만난 첫 번째 공공기관 관계자는 뜻밖에도 보건부 산하 데이터 센터에서 일하는 IT 실무자였어요. 그는 퇴근 후 좁은 카페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응해주었는데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원래 한국 중소기업이 개발해서 기증한 거예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반 아키텍처는 그쪽에서 설계한 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아마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시스템을 쓰면서도 그 시스템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는 태국 전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공식적인 표기 없이 그러나 아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치앙마이 북부의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보급된 전자 칠판과 태블릿 기기들이 7년 전 한국의 비정부기구를 통해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와 함께 교사들에게 제공된 디지털 수업 콘텐츠 역시 대부분 한국의 공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현지화된 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명칭은 슬그머니 빠져 있었고, 남아있는 것은 현지 교육의 디지털화 성과라는 슬로건뿐이었어요. 이런 흐름은 교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콕 시내의 일부 스마트 교통 신호체계 그리고 도심 순환 셔틀버스의 배차 알고리즘은 2016년부터 한국의 도시관리 기술 컨설팅에 따라 구축된 것이었고, 당시 한국 측 기술진은 2년 가까이 상주하며 시범 운행을 감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제협력사업이라는 얼버무린 표현 뒤에 묻혀 있었고, 최근에는 해당 사업이 태국 독자 기술로 전환되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SNS에 퍼지며 사실을 흐리고 있었어요. 이러한 정보의 은폐는 기술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남부의 해양도시 송클라에서는 2010년대 초반 반복되는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안 홍수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 설계 구조 역시 한국형 재난 대응 모듈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당시 공공안전국이 사용한 알고리즘은 한국의 소방청에서 개발한 비상대응 알고리즘을 로컬화한 것이었고, 태풍 경로 예측 역시 한국 기상청에서 지원받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업데이트가 끊겼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센서 오류로 경보가 작동하지 않거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송신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통계를 입력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가장 씁쓸했던 건 그 기술들 덕분에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애초에 알지 못한 채 지나쳐왔던 것입니다. 너무 조용하게, 너무 겸손하게, 너무 깊이 침투해 있었기에 한국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래서 누군가가 한국을 배신자라고 규정했을 때 그것을 반박할 근거조차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인터뷰 영상들을 반복해 확인하면서 자꾸만 멈춰버린 프레임의 시선이 멈추곤 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을 고민할 때 저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너무 선동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진실을 집요하게 파고든 흔적이 느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없는 수정 끝에 저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았는가 태국과 한국의 진실이라는 문장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 제목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제가 태국의 거리를 걷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눈빛을 바라보며 느꼈던 혼란과 배신, 그리고 그 감정 너머의 진실에 대한 갈망이 녹아든 결과였습니다. 영상에는 미디어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방콕 외곽의 폐업한 산업단지 중 한 곳에서는 최근 중국 자본의 투입으로 다시 가동을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졌다는 사실, 공정 자동화 수준이 낮아 인권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비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공장의 보안 책임자가 사실상 중국 국방기업에서 파견된 인물이라는 정황까지 밝혀졌어요.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기업의 경제 활동을 넘어서 태국의 주권이 어디까지 잠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였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이미 각종 행정 시스템과 도시 계획 프로젝트가 중국 주도의 플랫폼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데이터 저장소의 서버 위치가 중국 본토에 있다는 점, 특정 앱 사용 시 위치 정보가 외부로 송신된다는 보고, 심지어 공공 와이파이망에서 중국산 하드웨어의 백도어 존재 가능성까지, 이 모든 건 지금도 무관심 속에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태국은 이제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경제와 기술,
심지어 정보 주권마저 위협받는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에서 한국과의 단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절이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조작된 정보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저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한국은 태국에 대해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을 제공하고도 로열티를 받지 않았고 교육을 지원하고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며 때로는 자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끝까지 프로젝트를 유지해왔어요. 제가 만난 한 한국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니까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저희를 범인 취급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와준 손을 외면하고 그 손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자들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했는가? 저는 그 질문을 영상 곳곳에 던지고 싶었어요. 이 영상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깨우침이었습니다. 진실을 바라보는 용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양심, 그리고 왜곡된 감정을 바로잡으려는 집단적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처음 공개된 날, 저는 의도적으로 모든 알림을 꺼두었어요. 너무 많은 반응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감정이 흔들릴까봐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조용히 넘어갈 리 없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오후쯤 되자 연락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동료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폭풍 같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이는 이 영상이 지금 태국 SNS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무언가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느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천 건의 공유, 수만 개의 댓글, 각기 다른 계층과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 라고 말하며 충격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 뒤에 있던 제 목소리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을 움직이는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벅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진실에 눈을 뜬 사람들의 반향만큼이나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도 동시에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친중 성향을 드러내온 단체들, 친중 성향의 미디어들, 그리고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한 인사들까지 가세하여 일종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사전에 조율된 듯 일제히 동일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핵심은 이랬습니다. 니라는 태국인이 아니다. 외국 언론의 자금을 받아 조작된 영상을 만들었다. 태국의 내정을 왜곡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다. 저는 그들의 주장을 보고 처음엔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것이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이고 계산된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를 겨냥한 메시지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고 익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조국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 왔으며 제 SNS에는 매국노, 외세입, 태국인인 척하는 영국 기자라는 표현들이 매일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방송에서는 제가 사용한 일부 자료가 날조된 것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익명의 전문가라는 인물의 인터뷰까지 내보냈어요. 문제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과 귀가 갈라진 후였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영상 속에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들 즉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고 중국과의 경제적 종속을 조장한 정황들에 대해 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반박이 아닌 부정, 논리보다 감정, 그리고 팩트보다 프레임이 우선되는 그 태도는 저를 절망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진실을 외면하는지 생각하다가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과 체계, 이익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건 실제로 제가 영국 국적을 가진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구계자로 낙인 찍히며 제 정체성마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태국어를 쓰고 태국식 사고와 정서를 이해하며 살아온 제 삶 전체가 단지 피 하나로 부정당할 수 있다는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언제나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기자가 된 이후로 수도 없이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엔 저 자신이 저의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사나 보도가 아니라 제 삶 전체가 얽혀있는 진실을 꺼내는 일이었기에 그 상처는 배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반발은 오히려 영상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몇몇 독립 언론은 그 공격을 다루며 정말 조작된 자료였다면
왜 이렇게까지 공격받고 있겠는가? 라는 논조로 대응했고, 오히려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조명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여러 전문가들이 제 영상의 자료 출처와 팩트를 검증하며 신뢰성을 인정했고, 일부는 포럼에서 해당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니라, 무섭지 않았어? 지금도 괜찮아? 처음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언제나 복잡한 결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단지 생명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소중히 여겼던 정체성이 공격받을 때, 제 안의 중심이 흔들릴 때, 저는 깊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물론 아직도 반발은 존재합니다. 여전히 영상을 부정하고 저를 공격하려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논점을 흐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진실은 도달해야 할 사람들에게 닿을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태국의 모든 국민이 하루아침에 진실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제가 던진 질문 하나가, 영상의 장면 하나가 마음속의 씨앗처럼 남아 언젠가 싹틀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 씨앗을 심기 위해 멈추지 않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태국에게는 한국이 필요합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 하나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준 존재였어요. 무상으로 기술을 건넸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분야에서까지 보이지 않게 지원해 주었으며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태국이 외면받을 때에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악마로 몰았고 너무 무책임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사과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말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공적인 언어로 사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태국은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외교만이 아니라 도덕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부서진 나라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통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가 진정으로 친구였고 지금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다가와 도왔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돌을 던진 이유가 거짓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손을 다시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연을 들으니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와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